안녕하세요. 좋은 봄날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보수 나갈 차례죠. 기본서 교재 270쪽입니다. 요약집은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요약집은 58쪽입니다. 기본서로 나간다고 그랬죠. 기본서 안 갖고 오신 분 있죠? 좋습니다. 꼭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가는 거죠. 지금 본문에 있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이 파트는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라. 하나는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정해져 있고요. 개업공사가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어요. 이건 보수 초과다 아니다? 초과 아니죠. 그러니까 실비와 중개보수는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의 절대 초과는 아닙니다.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관련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요건 잘 안 내고 있네요.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거기 그 32조 사항이 실려 있으니까 32조 1항이 실려 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32조 제1항 270조기 지금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한 기본 조문을 읽어봤는데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중개보수 청구인데 언제 발생되고 행사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네요.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한 날짜가요. 4월 5일이었어요. 을이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이 계약 체결일은 4월 15일이었어요. 잔금은 5월 15일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개공 A의 중개로만 하면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수 청구인데 갑에 대하여만 따집니다. 갑에 대하여 보수 청구는 4월 5일 날 발생이 됐다. 아니다. 계약 체결일인 4월 15일 날 발생이 됐다. 아니다. 잔금일인 5월 15일 날 발생이 됐다. 1번, 2번, 3번 중에 언제일까요? 예? 식목일. 오늘 식목일이네. 자, 그래서 중개계약 시 발생이 됩니다. 거래계약 체결 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래계약 체결이 됐다는 얘기는 중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중개가 완성됐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설과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거래계약 체결은 중개가 완성됐으니까 이때는 행사 시점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행사 시점이 지금 4월 15일이니까 이 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 자체는 그 전 아니면 거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이 된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일 날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물에 대하여는 언제 발생한 거예요? 4월 10일 날. 4월 15일 날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 자체는 중개계약 시, 즉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이 되고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 시에 행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32조 1항 단서에서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되는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A가 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일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죠.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예요. 중도금 잔금 지급을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갑이 계약을 깼다. 그럼 이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는 여전히 보수청구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청구권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한다. 다음에 소멸은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우리는 실무상 지금 언제 주고 있어요? 보수를? 잔금 시에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잔금과는 이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 깨지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무적으로요. 계약이 깨졌습니다. 보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손님도 놓치고 물건도 날리고 이게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이 깨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요. 개공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의뢰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유권 해석의 입장은요.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가계약 같은 거 있죠. 가계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본 척 하세요? 가계약.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이 이제 물건을 마음에 들어해요. 그러면 돈 넣고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넣고 가라 합니다. 그럼 일단은 계약서는 안 썼지만 가계약 상태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확립된 이론이 없어요. 판례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하급심 판결에서 이제 가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의 입장은 가계약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써야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써야지만 이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고, 그러니까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 깨진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고, 그 가계약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돌려줘야 되느냐, 몰수해야 되느냐, 몰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확립된 이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도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가계약 상태로 계약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 일관 내태로 그거예요. 하급심 판결들이 계약이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이 됐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하여 얼마로 하기로 했고 잔금은 언제 하기로 했고 이 물건에 대하여 누구와 누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에 그 의사표시 합치가 있다면 일단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계약이 있는 걸로 보고 이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넣어놓고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깬다는 얘기죠. 가계약을 깬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약이 특정이 됐다면 교부한 자는 이걸 몰수당한다.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판례가 확립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그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문제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럼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청권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둡니다. 자, 문제는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75쪽이에요. 중개보수의 범위. 이게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제 32조 3항. 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고요. 사항을 보시죠. 32조 제4항. 주택. 주택의 동그라미죠.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의 밑줄 그시고요. 조례로 정하고 밑줄이에요.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 외의 동그라미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수 한도를 읽어봤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도 정하는 방법이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어요. 그럼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했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조례가 정한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개공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우리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에서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조례로,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시도조례가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 주택에 대한 중개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습니다. 이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1천분의 9는 프로테이지로 한 사람은 0.9%죠. 0.9%를 한도로 했고, 다음에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을 한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면 주택의 매매는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일방으로부터 0.9%죠.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1.8%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주택의 임대차는 최고 일방으로부터 0.8%죠. 쌍방을 모두 중개했다면 1.6%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 소개했어요.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하면 일방 최고 몇 프로예요? 0.8이에요? 0.9예요? 예? 0.8입니다. 매매 교환만 0.9죠. 나머지는 전부 다 0.8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이것은 국토부령이 그 한도를 직접 정하고 있는데 역시 일방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이 이제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는데, 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눴어요. 물건이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오피스텔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눴습니다. OP와 OP 외로 나눴는데, 이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그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평으로 한 사람 이거 몇 평이에요? 85평이? 85제곱미터가? 대충 0.3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용 25평 정도 돼요. 그럼 아파트라면은 이거 25평, 전용 25평이면 32평형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아요. 공유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용 아마 오피스텔이 25평 정도 된다면 분양 면적은 한 40평 될 겁니다. 아주 큰 거죠. 방 3칸짜리, 화장실 2개 있고. 자, 그럼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고 전용 입식법과 화장실 등을 갖춘 걸 얘기해요. 그럼 오피는 요즘 다 화장실 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주거용 오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라면 이때는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 계약이었어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 0.5%죠. 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이 오피의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를 한도로 했습니다. 이게 반값 중개보수 언급되면서 반토막 난 거예요. 원래 0.9%였거든요, 이거. 그래서 0.5, 0.4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나머지 주택을 제외하고 이 오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요 나머지 물건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상가가 있죠. 토지도 있습니다.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도 있죠. 그럼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당사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9%, 1000분의 9를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주택과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랑 거래 유형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 유형 구분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거래 금액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 금액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매매를 중개하든 임대차를 중개하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든 임대차를 중개하든, 임목을 중개하든 임목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하든 관계없이 일방 최고 몇이다? 0.9% 갑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 게시를 다 해야 되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게시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도 게시를 해야 되죠.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명시하래요. 한도를 직접 명시하에 게시하고, 게시된 요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중개사무소 한 번쯤 우리가 가봤지만요, 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0.5%만 받을래, 이렇게 게시해놓은 개업공사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 덤핑하는 중개업소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른바 뭐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중개업소인데, 요 가까운 김포에 있다면서요. 이름도 희한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게시된 이율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9% 게시해놨죠. 괜히 0.7% 게시해놨다가 0.8%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부수 초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도 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최저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최저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래 중개법 시절에는요, 최저 한도가 0.2%가 있었어요. 근데 공인사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최저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최저 한도가 없어지니까요, 그때 의뢰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개보수의 최저 한도가 없으니까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된다.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는데 주택을 확 찢어볼 일이죠, 그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 한도 체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은 거예요. 개고는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그러죠. 의뢰인은 되도록이면 깎으려고 그러죠. 이게. 그래갖고 중개보수가 지금 비싸다 그래갖고 조정 작업을 국토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협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확정료율로 해달라. 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 보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4가지 안을 지금 제시했는데 국토부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궐선거 끝나야 되거든. 그죠? 괜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한도 전환 방법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액표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액표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277쪽에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가 실려 있죠. 그럼 우리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거든요. 17 시도 조례가 서로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도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도. 자,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주택입니다. 이거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게 거래 유형이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구분했고요. 자, 그다음 매매 교환입니다.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미만서부터 출발해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 그다음에 9억 이상. 9억 이상이 이른바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32평도 현재 9억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 인천 지역에도 지금 현재 9억이 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매매 교환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지금 요율 출발이 0.6%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0.6%, 0.5%, 그다음에 0.4%, 6억 미만까지는. 그랬다가 이거 반값 중개보수 하면서 1천분의 5, 0.5%. 요게 이제 힘설돼 있고, 그다음에 9억 이상은 1000분의 9로 갑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9억에서 12억 구간대를 또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0.654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0.5% 올라가고, 9억 이상은 전부 다 1000분의 9, 0.9% 갑니다. 한도액도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억 미만은 80만 원입니다. 요게 2580이죠.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등이에요. 임대차 등도 5천만 원 미만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매매의 절반이죠, 지금.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0.5, 0.4, 0.3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0.5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은 0.5, 그다음에 1억 미만은 0.4 이렇게 출발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값 중개보수 3억 이상 6억 미만의 임대차였다. 그럼 이때는 0.4%로 가고 이제 나머지 고가주택. 그래서 임대차 가액이 6억 이상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1000분의 8, 0.8% 갑니다.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은 임대차는 20만 원이에요. 1억 미만은 30만 원입니다. 이건 2030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로서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한도액표를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 것이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면 지금 17개 시도조례가 현재는 똑같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한도표를 제시를 해줘요. 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대충 감 잡고 있어야 되죠. 실무적으로는 손님이 물어봅니다. 계약을 하면서 보수 얼마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손님하고 일단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물론 컴퓨터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현재 한도 획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오피스텔 있죠. 이런 것들은 국토부이 직접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 문제를 출제하도 제시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줘요. 일단은. 자, 그래서 한도획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요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적용하는 방법.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도획표를 적용하는 방법은 일방의 한도획표니까 산출된 중개보수를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일방 한도 체계입니다. 그리고 요거 2번 아주 잘 묻고 있는데 주택의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그럼 이때는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개공이에요. 이분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거예요. 주택을. 그럼 이때는 물건지로 갈 거냐 아니면 사무소 기준으로 갈 거냐 이 문제인데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원래 물건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지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죠. 너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손님은 지금 현재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중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게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실내보호 차원에서도 뭐로 통일한다?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 시도를 적용하고요. 그럼 분사무소가 만약에 주택에 대한 거래 발생했다. 그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그 분사무소를 찾아왔으니까 그 분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은 그겁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지금 건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이에요. 이게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분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구분 건물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주택 등기 따로, 상가 등기 따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구분 건물인 경우는 따로따로 가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계약서도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통건물이었어요. 하나의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단독 건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실무적으로 통건물이라고 불러요. 통건물. 하나로 된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건물인 경우는 주택의 요율과 상가의 요율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중개보수를 이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택 면적.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가야 되고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어요. 미만이었다면 전체를 뭘로 간다? 주택 외로 가요. 상가로 갑니다. 왜 주택을 기준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률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외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잠깐 참고 시험에 이걸 물어볼 일은 없는데 우리 기본서 제가 아침에 보다가 이걸 갖다가 실사용 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던데 우리 중개보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물건을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고 있죠. 이거 실사용 면적으로 간다, 실사용으로 간다, 대장상 용도로 간다. 우리 중개보수는 전부 다 대장상 용도로 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대장상 용도로 가는 거예요. 실사용 면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세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은 실제로 대장상 용도랑 관련이 없죠. 그럼 오피스텔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 그럼 세법에서는 그걸 뭘로 봐요? 주택으로 보죠. 세법에서는. 근데 우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씁니다. 그래도 뭘로 보는 거예요? 오피스텔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실제 사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보수 적용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주택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피를 적용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로 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중개법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 우리 공사법이 현재 대장상 용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상 용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한다. 그럼 극단적인 예로서 주택이 50제곱미터였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어요. 둘이 면적이 같았다. 같으면 전체를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가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라면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합니다. 이때는. 자,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보수의 한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거다, 별도다? 별도로 갑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가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내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라면 30만 원 더 받아야 되죠. 30만 원을. 그러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일반 과세하고 간이과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연간 매출액이 얼마를 넘어서면 일반 과세로 돈다고? 4,800이에요. 4,800을 넘기게 되면 일반 과세로 자동적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1월 25일 날, 7월 25일 날까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손님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손님이 부가세 별도로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잘 안 주죠.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세금 계산서 안 끊고 현금 영수도 안 끊고 그냥 현금 박치기 해야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일단은.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님이 줘요. 상가 손님들은 대부분이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는데 주택의 경우 부가세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로 간다. 근데 일반 과세자가 아닌데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받으시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업종별 요율에 따른 부가세가 있는데 이제 후일 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세법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15회 전에는 세법에 부가가치세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험법이. 근데 없애버렸죠. 부가가치세법을. 원래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지금 실려 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을 우리 개공했습니다. 278쪽에 있죠? 그러면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근데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에 관한 지급약정이에요. 이건 전부가 무효 맞습니까? 구분되시죠?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정 한도가 300인데 500을 받았다. 그럼 200만 원 추가한 거죠. 그럼 200만 원 부분은 무효란 얘기죠. 그럼 반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죠. 무효니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약정이 없다면 우리 중개 완성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로 가야죠. 근데 잔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에요. 원래 없던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생기면서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딱 들어왔잖아요. 중개보수 지급의 시기는 일단은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들어오니까 우리 또 야문 의뢰인께서 뭘 하겠느냐. 그러면 계약 체결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깨져버리면 보수 안 줘도 되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약정이 없다면 잔금 실효한다며.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막 그래 주장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중개보수는요. 법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걸로 합니다. 약정이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자, 이제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중개보수의 계산. 자, 그럼 중개보수 계산은 일단은 계산식은 거래금액의 중개보수율을 곱하죠.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옵니다. 산출액이 나오는데 주택의 경우는 한두 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2580이었고 임대차는 2030 한두 액이 있었어요. 그럼 한두 액과 비교하여 이 산출액이 만약에 한두 액보다 적었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산출액. 산출액이 한두 액보다 크면요.
한도액 받아야 돼요.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이때 이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것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럼 거래 유형이 매매였습니다. 그럼 매매는 거래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물건이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보수표 그걸 보고 계셔도 됩니다. 보수표가 지금 칠판에 안 띄워져 있으니까. 자, 그럼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이었습니다. 1억 8천이라면 이때는 최고율로 갑니다. 몇 프로? 0.5%.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죠. 그럼 5, 8, 40, 90만 원 나오죠. 근데 한도액이 있더라 이거요.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이야. 그러면 8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만약에 10만 원 더 받았습니다. 90만 원 받아버리면 바로 보수 초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8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2억짜리 매매했어요. 최고율 몇 프로? 0.9%. 상가니까 이거 그 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0.9%. 29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다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최고율로 갑니다. 몇 프로? 0.5%.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매매였습니다. 매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유계정을 따져볼까요? 점유계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이 참 어려워. 민법 용어가 어렵습니다.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 계약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한 거예요. 이게 점유계정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지금. 이게 점유계정이야. 이게. 그럼 이 경우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만 적용하여 받으래요. 이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일단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 임대차는 보수를 안 주지 않냐 그래갖고 이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점유계정은 매매만 적용한다. 그럼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세 가지 요건. 동일 중개대상물입니다.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돼요.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죠.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을한테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경우, 요 경우만 매매를 적용해요. 점유계정. 이게. 그러면 물건하고 당사자는 개공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기회라는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 오늘 써줍니다. 써주고 우리 아버지 제사가 오늘 저녁에 있어갖고 내가 시골 가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는 일주일 뒤에 쓰자.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없어요. 동일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한 거예요.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훨씬 많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임대차는 이론적으로 따로 받을 수 있지만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이제 보수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적용한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럼 매매 다 봤고요. 이제 분양권으로 내려갑니다. 거래 유형이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분양권은 분양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은 절대 분양금액으로 받으면 안 돼요. 분양가로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납입금이라는 것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말하는 거죠. 이때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중도금은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스케줄이 있죠. 뭐 4월 15일 날 1억, 5월 15일 날 1억, 6월 15일 날 1억 이렇게 됐을 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날짜가 중도금 날짜가 지났다. 그럼 이건 이미 납입한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간다. 이때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P. P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이 P가 절대 아니에요. 이 P가 아니고 프리미엄 할 때 P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아파트 분양가에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 1억이 납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중개부 산정 기준금액 얼마예요? 2억. 5억 5천이 아니에요. 기납입금 1억 5천에 P 5천이니까 2억이죠. 그럼 2억에 따른 요율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2억에 따른 아파트 했으니까 주택률 적용해야 되죠. 주택 매매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2억에 0.5예요, 0.4예요? 2억 이상 6억 미만이죠. 이것은 2억은 0.4%다. 그러면 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고, 만약에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어요. 같은 조건에 상가였다. 그러면 거래금액 2억에 0.9%,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 분양권. 그러면 역시 거래대금은 2억이죠. 2억에 0.5%. 그러면 10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 대법원이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혁공사들 전부 불법행위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 분양가의 프리미엄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분양권을 거래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법정 보수로 항상 초과해요. 더 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양권은 일반 매매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수도권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다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전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분양권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나서 명의 변경도 해야 되죠. 중도금 대출 승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권 잔금 칠 때는요, 실장님까지 전부 다 스케줄 비라갑니다. 그 정도로 바빠요. 은행도 갔다 와야 되지, 명의변경사무소 갔다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일이 많습니다. 근데 법정으로 간다. 일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납입금에 일단 프리미엄으로 가요. 그래서 법정 보수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고 난 게 분양권 사고만 났어요. 그만큼 분양권이 또 사고가 많이 나고요. 이게 분쟁이 나중에 생기면 전부 다 보수 초과하기 때문에 개공이 할 얘기를 못 해버립니다. 우리 보수 초과는 아킬레스건이에요. 보수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다가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잘 풀려야 영업정지입니다. 이거 잘 풀려요. 그러니까 우린 분양권을 그래서 안 해요. 안 합니다. 일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보수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입주단지 있죠.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신도시 예정지역이라 입주단지들은 분양권 장사가 잘 되죠. 근데 이제 수도권은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그나마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나마도. 이게. 그래서 입주 장사 이제 한다고 그러거든요. 입주단지들 가서 이제 분양권 장사하는 거죠. 이게. 그때는 짭짤합니다. 그때는. 그래갖고 그저 송도에도 그저 입주 장사 하러 들어오는 중개업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매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뭐 재미가 없어졌는데, 뭐 한 달 매출이 막 6천만 원 막 이래요. 한 달 매출이. 하루에 계약서를 막 10개 이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주 장사 한 두세 달 딱 하고 더 이상 없지. 그러면 중개업소 넘기고 빠지는 거야.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은 거래가 없죠, 거의. 입주 장사 끝나면 2년 동안은 거의 거래가 없죠. 이제 2년 지나야지 이사 갈 사람 이사 가고, 그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분양권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교환계약으로 갑니다. 교환계약. 거래 유형이 교환이었어요. 그럼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금액을 큰 것을 기준한다. 거래금액 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니까 5억의 기준이 한다는 얘기죠. 5억이 기준이에요. 왜 큰 것 기준이냐면요. 아파트 5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고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다. 이게.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니까 최고율로 갑니다. 0. 몇 프로? 0. 몇 프로? 4%.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죠.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교환할 때 요거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겠죠. 금액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플러스 1억 요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공부합니까? 보충금. 보충해줬죠. 그럼 민법상 보충금은 매매 대금연한 균형을 준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일단 그래서 거래금액 교환은 큰 것을 기준한다. 요것만 딱 명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자 지금부터는 참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4억짜리를 맞바꿨어요. 물건이 틀리죠 지금. 맞바꿨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우리 지금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상가 기준. 그러니까 교환은 원래 각각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각각 보수를 계산해갖고 높게 나오는 걸로 받는 거예요. 높게 나오는 걸로. 그럼 요거 아파트 5억짜리 2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상가 4억짜리는 예? 360 나옵니다. 그래서 요율 체계가 다른 물건끼리의 교환은 보수율이 높은 걸 적용하라. 이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 계산하여 큰 것 기준입니다. 근데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우리 국토부에는 큰 것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거래 금액은 5억이고 그 다음에 유일치가 다른 물건끼리의 교환은 보수율이 높은 걸 적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9%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유리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요율치가 다른 물건끼리의 교환은 보수율이 높은 것 적용한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각각 계산에 높게 나오는 걸로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할 가능성이 제로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다. 이 정도.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은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 교환은 10중 8구 10건에 8건 정도는 개공을 상대로 고소 들어옵니다. 어느 한쪽이 꼭 피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로 고소 들어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도 교환은 토지교환 같은 거 가끔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사기가 횡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히 보충금 있죠. 여기다가 이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저기 영월군 산꼭대기 땅, 자갈 땅, 거래도 안 되는 거 이걸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기가 사실상 횡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환은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바로 이제 교환이었습니다. 그럼 교환은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이해두시고 자 이제 임대차로 가봐야죠. 자 그럼 임대차 중에 월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고 그러죠. 그럼 전세는 거래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자 APT 전세금 8,000짜리였어요. 최고율로 갑니다. 몇 프로? 5천 이상 1억 미만은 0.4%. 임대차는 0.5로 출발하죠. 그러면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5천 이상 1억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0.4%죠. 그럼 48, 32, 32만 원 나오죠. 근데 32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도액이 얼마? 30만 원. 2만 원 더 받아버리면은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징역 가십니다. 보수 초과요. 그래서 30만 원 한도액입니다. 다음에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최고율로 갑니다. 0.9%다. 그러면 8, 9, 72, 72만 원 쌍방각 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전세 8천짜리였어요. 그럼 곱하기 0.4%.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0.4%죠. 0.4% 3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산 문제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전세는. 자, 그래서 전세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입니다. 월세가 있는 거. 그럼 임대차는 지금 거래금을 어떻게 삼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렇게 합산해요. 이게.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 차익 곱하기 10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을 해가지고 합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이었어요. 월세가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거래대금은 얼마 되냐면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요거에 3천만 원 나오죠.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8천짜리죠. 그럼 8천이라면 이거 계산해봤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해봤죠. 전세. 아파트라면 얼마 나와요? 30만 원. 32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 한도 있고, 이게 상가라면 8, 9, 72, 72만 원. 85제곱미터에 5피였다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익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특이한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있죠. 이때 실무에서 말이에요. 월 일부 이자를 줬어요. 일부 이자. 월 일부 이자. 월 일부는 1%를 얘기해요. 이걸 여기다 반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 써버린 바람에. 그래서 5천만 원 보증금 내고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킵니다.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럼 곱하기 100 해버리면 다시 3천 나오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중개보수에 반영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일부 이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 공부하는데 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요즘 뉴스 보셨죠? 민주당의 모 박모 의원이 난 그게 왜 9점 몇 프로가 나왔는지 난 0점 몇 프로, 0.9%가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억짜리의 월세가 100만 원이었던가? 이걸 갖다가 1억으로 낮추고 185만 원인가 받아갖고 이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세를 놨다 이렇게 바꿨다 해갖고 이게 전환율을 초과했다는 얘기지. 전환율을. 지금 현재 전환율이 주택은 갖다가 연 10% 일할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에 더하기 2%죠. 그럼 현재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가 0.5%예요. 그럼 2% 더하면 2.5%죠? 2.5%를 절대 초과해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초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전환율을 위반했다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그래갖고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다시 계약했다면서요.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월 일부 이자 치던 것을 100으로 감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인인사법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공인인사법에서 중개법실은 이게 어떻게 돼 있으냐면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계약기간 월수. 그럼 주택임대차라면 통상 여기에 몇이 곱해졌겠어요? 24. 상가임대차라면 통상 12가 곱해졌죠. 근데 이게 공인인사법 2006년에 바뀌면서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소액 임대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려 중개보수가 3배 정도가 뛴 거예요. 진짜로. 소액 임대차가. 그래갖고 이제 소액 임차인의 보수가 너무 비싸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대원칙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을 합니다.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적당히 그냥 낮춘 거예요. 적당히 낮춘 겁니다.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도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거죠? 그럼 뭐 20만 원 곱하기 여기다 몇을 한다고요? 70을 해요.
그러면 합산 거래금액이 얼마 나와요? 3,400이 나옵니다. 4천만 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3,400이 나오고, 그럼 이게 만약에 물건이 주택이었어요. 그럼 주택료율을 적용해야 되죠. 곱하기 0.5%.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7만 원 계산돼요. 이게 만약에 상가 임대차였다. 그럼 곱하기 0.9%. 그럼 30만 6천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OP였다. OP 물건이었어요. 곱하기 0.4%. 그러면 13만 6천 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고 100으로 함이 대원칙인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토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관계없이 모두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는데, 참고 우리 수도권 쪽에는 무보증 월세라는 게 이제 원룸 아니면 뭐 보기 힘든데, 무보증 월세라고 들어봤죠? 무보증 월세, 보증이 없는 거, 이른바 이제 뭐 깔세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럼 무보증 월세 3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거래대금은 얼마 돼요? 300이에요, 3천이에요? 무보증 월세 30. 그럼 3천 나옵니까? 3천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2,100이죠. 월세 곱하기 70으로 해야 되죠? 5천만 원 미만 나왔으니까. 보증금이 빵원 아니에요, 빵원.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3천 나왔으니까 5천만 원 미만으로 2,100으로 해야 돼요. 그럼 2,100만 원짜리 이거 0.4% 때리게 되면, 0.5% 때리게 되면 10만 5천 원 나오죠? 주택이었다면. 만약에 3천에 0.5% 때리면 얼마 나와요? 15만 원 나옵니다. 차이 많이 나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우리 개업공사께서 무보증 월세를 중개하는 거예요. 거래금액이 2,100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15만 원 출발하는 데도 많아요. 20만 원 출발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젊은 친구한테 그러는 거지. 이게 보수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15만 원 나오는데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치킨값 하나 빼줄게. 그리고 13만 원만 줘. 그리고 받아요. 그럼 애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죠. 그죠? 번호 주세요. 바로 지금 쏠게요. 이체 할게요. 이체.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나갑니다. 일주일 뒤에 등록관청에서 전화 오지. 조용히 가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러니까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초과예요, 바로. 이게 보수 초과입니다. 물론 확인 설명서에 보수가 계산되거든요. 그 확인 설명서의 거래금액,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딱 넣으면요, 확인 설명서에 자동적으로 보수가 계산돼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개고는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지웁니다. 지울 수 있어요. 아니, 삭선 긋는 게 아니고 입력된 것을 지워버려. 그냥 자동적으로 뜨거든요, 컴퓨터에서. 지워. 그래갖고 공란으로 빼는 거야, 그거를. 공란으로 빼가지고 자기가 수기를 써놔, 이렇게. 그런 추접스러운 짓거리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도 자동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출발하는 데 많아요. 근데 법정을 때려보면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확인서에서 계산 그렇게 돼서 나오죠. 4, 5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한테는 100만 원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지우는 겁니다. 이건 추접스러운 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즘은 젊은 친구 얘기 잘 안 하죠. 내가 왜 안 하는지 얘기했죠. 누가 일렀다니까. 지 엄마한테 일렀다니까.
내가 수업하면서 실무적으로 젊은 친구들 진짜 조심해라. 똑똑한 친구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수업 들으면서 문자 찍어서 엄마한테 한민호 저놈이 젊은 친구 얘기 계속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 전화해서 또 바로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 선생 수업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무슨 젊은 친구 얘기하고 앉았냐고. 그랬더니 또 원장은 또 나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에 같았으면 그 학원 빼버렸어요. 바로 빼버렸는데 올해도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대단해 그 친구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은 보수가 우리가 아킬레스건이에요. 더 받지도 말고 깎아주지도 말고 FM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 본 적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5천만 원 미만까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연습